3일짜리 특별 군사작전, 이 4년 넘게 두들겨 맞는 꼴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될 때까지 속이는 거죠. 그게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자주 쓰던 방식이며 늘 들통났죠. 그리고 있잖아요.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러시아 정예병사들이 자포리자 지역에서 가짜 승리를 연출하려 했어요. 우크라이나가 정예병사들에게 진짜 패배를 보여줬어요. 그 가짜 승리가 장례식이 됐어요. 러시아는 모든 걸 다 계획했다고 생각했죠. 5월 말쯤 러시아는 공수부대의 정찰부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스템나 히르스크였는데 이곳은 전쟁 내내 치열하게 다투어진 정착지입니다. 러시아가 보낸 건 평범한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 파괴되도록 총알바지 병력을 전방에 밀어넣는 전술은 이번에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자국군에서도 정예로 꼽히는 부대들을 투입했습니다. 러시아의 공수부대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런 작전을 위해 훈련받은 낙하산 부대원들이며 그들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스템 노고르스크를 급습해 푸틴에게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큰 선전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가 선전이었던 이유는 러시아 부대들이 모두 자국 국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면은 러시아에서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병사들을 침투시켜 국기를 올리고 사진 몇 장을 찍게 한 뒤 그 병사들은 크렘린이 큰 승리를 거뒀다는 허위 이야기를 만든 후 재빨리 도망쳐 숨습니다. 하지만 스템노고르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가 그런 행동을 전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부대가 은밀히 전진하고 있을 때 우크라이나는 계속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푸틴의 꼭두각시들은 알지 못했지만 그 병사들은 선전용 승리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정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우크라이나는 함정을 능숙하게 발동시켰습니다. 그 모든 것이 드러나기 전 러시아의 스템노고르스크 공격대는 특수부대 작전에서 요구되는 모든 절차를 교과서대로 수행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푸틴의 돌격대는 밤이 되어 어둠이 깔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는 그들을 더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각 병사는 자신의 열 신호를 숨기기 위해 열 감지 방지 위장 장비를 착용했고 심지어 비가 오는 밤을 기다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은폐 효과를 주고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그들을 발견하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병사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우크라이나가 공격했다. HUR의 아르템 특수부대 요원들이 러시아의 점령군이 되려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아르템 부대가 곧바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는 푸틴군이 포위된 걸 알고 그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항복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항복을 거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특히 크렘린의 소나기로 다시 보내진다고 믿을 때 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자발적인 항복을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이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가 백기를 들라고 했을 때 항복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러시아 군인들이 일반 병사였다면 생존을 위해 굴라그 위험을 감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테파노르스크 침투자들은 러시아 엘리트였습니다. 지도자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철저히 주입되어 항복 제안도 거절됐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완전한 학살극이었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의 알템 부대는 자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푸틴의 긍정적 선전 시도에 두 번째 타격을 주며 우크라이나는 5월 말 스템 노고르스크 사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운명의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줄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자체의 보고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상도 있습니다. 아주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할 때 장갑차와 탱크에서 촬영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차량들은 적의 폭발에 맞기도 했지만 살아남아 계속 전진했습니다. 아르타는 상대가 중화기와 우수한 장비를 갖췄지만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템노고르스크에 진입해 역사적 소탕 작전을 펼쳤습니다. 소규모 부대로 나뉜 그 병사들은 집집마다 수색하며 러시아 침투자들을 찾았습니다. 정찰병들이 앞서가 흔적을 찾았습니다. 돌격 부대가 뒤따르며 러시아 부대를 하나씩 분수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거두었고 푸틴의 대대적인 선전작전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러시아의 정예군은 영광을 위해 왔지만 결국 140만 명의 동료들의 뒤를 따라 저 세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르탄의 지휘관은 러시아군이 자신이 화막라 부르는 곳에 속아들어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 정예부대가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의 체계적 방어에 대응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들의 헌신과 전문성,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 활동작전부 및 우크라이나 방위군 인접부대와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우리 책임 구역 내의 진지는 뚫리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아르탐 지휘관 빅토르 토카르추크가 밝혔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와 자국민 그리고 전 세계에 거짓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에게 정예 병사들조차 잡혀 제거될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본 것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고의 정예 병력과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 군사 전략가들의 뛰어난 전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승리했습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엄청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공수부대에 함정을 설치하려면 먼저 러시아 엘리트 부대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모든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이 특수부대의 접근 방식을 교과서대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들의 동선을 끝까지 파악했고 응징할 수 있었습니다. 적을 매복으로 유인하는 것은 오래된 군사 전술입니다. 매복은 수세기 동안 실행되어 왔지만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잘 기록되며 이런 상황을 미리 감지해야 할 만큼 뛰어난 군인들을 상대로 이런 위협이 이루어진 경우는 드뭅니다. 우크라이나는 대단한 묘수를 두었습니다. 푸틴은 분명히 분노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스템노그르스크를 차지하기 위해 최고의 병력을 보낸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은 선전과 관련된 일이었고 우리는 곧 그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에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스템노그르스크는 평범한 마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년간 이곳은 쟁탈전이 이어졌고 러시아는 때때로 스템노그르스크를 실제로 장악하고 있다고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 중순 상황이 바뀌면서 푸틴은 병사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선전용 행진을 명령했습니다. 이제 5월 18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센서넷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및 방위군이 스템노그르스크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되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르티움 부대가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인접 부대들과 협력하여 아르티움은 러시아 점령군을 완전히 몰아냈고 이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스템노그르스크가 우크라이나군의 완전한 통제하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착촌의 상황은 안정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방작전 영상이 공개되어 러시아 침입자들이 아르티움과 우크라이나의 다른 부대들에 의해 어떻게 경멸당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패배는 푸틴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스템노그르스크는 자포리자 지역의 가장 전략적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자포리자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져 있어 푸틴이 노리는 지역 공격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스테페 헤르손을 장악하면 러시아는 북남 방향의 E205 고속도로를 일부 통제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물류에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포리자까지 더 빠른 진입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포리자 진격을 위해 이 정착지를 이용하며 드니프로강 동쪽 족을 따라 프리모르스케 마을로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자포리자를 포병 사정권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5월 18일 목표를 무너뜨렸습니다. 5월 18일에 러시아에게 매우 실질적인 전략적 승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빼앗긴 푸틴과 그의 지휘관들은 대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길 수 없다면 속여라. 그게 우리가 5월 말에 본 것입니다. 러시아가 스템마이르스크에 보낸 정예 병력은 러시아가 여전히 그 지역을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는 거짓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에게 그 실패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러시아 지도자 푸틴은 긍정적 선전거리가 필요하지만 계속 우크라이나에 망신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내용을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하고 계시다는 점을 잠깐 상기시켜드립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잠시 멈추고 구독 버튼을 누르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기 전에요. 그렇다면 왜 푸틴은 최정예 병사들을 스템노그르스크로 보내 죽게 할 만큼 선전에 집착했을까요? 크렘린이 그 정착지에 러시아 국기 개양 사진을 받길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러시아에서 선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푸틴이 현재 처한 안타까운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푸틴에게는 메시지가 전부입니다. 그가 서사를 장악하면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표는 항상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더 넓은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자기 국민들에게 숨기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지지를 유지합니다. 푸틴은 행동보다 거짓말로 러시아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선전으로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믿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이것은 모두 푸틴이 평화협상에서 지렛대로 삼아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 양보를 압박하도록 설득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푸틴의 선전은 우크라이나에 보낸 군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4월의 애틀랜틱 카운슬은 우크라이나의 비정부 기구인 링발렉서와 우크라이나 검찰청이 함께 실시한 연구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1000명 이상의 러시아 전쟁 포로로부터 수집된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했고, 푸틴이 퍼뜨리는 선전을 지지하는 군인들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전쟁이 정당하다고 믿을 가능성이 6배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푸틴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은 전투에 다시 참여하려는 가능성이 2배 높았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러시아 세계라는 푸틴의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였으며, 이는 러시아 지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종종 자기 희생을 통해 달성된다고 합니다. 이 결과만 봐도 스템도고르스크에서 있었던 일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항복을 거부한 군인들은 단순히 러시아의 처벌이나 투옥만을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푸틴의 선전은 우크라이나가 조사한 많은 전쟁 포로들과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세뇌 시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말하는 것을 믿고 그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 합니다. 게다가 만약 러시아의 정예병사들이 스템노고르스크에서 성공했고 푸틴이 러시아 국기가 개양된 사진을 얻었다면 그들 역시 처음에 자신들을 이 상황으로 이끈 바로 그 선전 체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푸틴은 그들이 사진만 전달했다면 죽었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만들어졌을 테니까요. 비록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러시아의 불굴의 힘을 보여주기 위한 이런 종류의 선전물을 수집하는 것이 군을 통제하는 데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 푸틴 개인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죠? 푸틴은 러시아의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명성이 최근 몇 달 동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푸틴의 행동에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푸틴은 러시아 국영 TV에 출연해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전국의 정유소가 불타는 등 자국이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푸틴은 6월 28일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중요 인프라, 특히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인프라 시설에 대한 이러한 공격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인한 연료 부족도 인정했습니다. 몇 주 전 러시아 지도자는 군대가 우크라이나에서 원하는 만큼 빠르게 진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푸틴에게는 정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는 러시아의 실패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런 발언들은 모두 푸틴이 자신의 선전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불굴의 러시아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푸틴이 그런 말을 한 이유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선전을 믿는 러시아인들조차도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잡았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인들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지평선에 불길과 연기가 자욱한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푸틴에게 이런 인정은 자신이 국민들에게 겪게 하는 고통에 공감하는 척 보이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선전이지만 푸틴이 원하는 선전은 아닙니다. 그래도 당분간 임시방편으로는 충분할 것입니다. 푸틴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스템노고르스크에서 이루려고 했던 것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명확한 승리입니다. 그는 자포리자 근처에 러시아 국기가 개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봐라, 우리가 진전을 이루고 있고 우크라이나 마을들이 함락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엘리트가 스템노고르스크에서 성공했다면 푸틴은 다시 국면을 전환해 전장 승리를 주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승리가 가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거짓 서사를 만들려는 시도를 완전히 푸틴에게 되돌려 꽂았습니다. 아르티온 부대가 러시아 엘리트 병사들을 스템노고르스크에서 함정에 빠뜨린 것만이 아닙니다. 그 작전 영상이야말로 푸틴에게 치명타였습니다. 그가 깃발을 오리는 사진을 얻었더라도 공개된 영상이 그의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선전선동으로 권력을 쌓은 지도자가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내부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고립작전으로 푸틴의 크림반도 장악력도 약해졌고 우크라이나군이 그의 최정예 병력까지 제압해 푸틴은 가짜 승리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푸틴에겐 악몽이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런 속임수와 늘 싸웁니다. 우크라이나가 스템노고르스크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영상과 세부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한 이유는 러시아가 전장에서의 승리에 대해 거짓말을 일삼아온 전력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이런 전력이 있어 푸틴의 절박함이 더 두드러집니다. 6월 29일 밀리타르니는 러시아가 자포리자주의 또 다른 마을인 노보셀리프카에서 러시아 국기가 개양된 사진을 찍기 위해 이번에도 더 많은 병사들을 희생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제38 독립군이 차량화 소총여단이 그 임무를 맡았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의 집중 공격과 보병의 대응으로 인해 실패했고 결국 기수들이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푸틴이 선전용 승리를 얼마나 절실히 원하는지 의심되시나요? 한 달 새 2번이나 가짜 국기 개양을 시도한 것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2025년 말 러시아는 승리 조작을 시도하며 이는 스템노고르스크에서의 선전 요가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우크라이나 포럼은 러시아 침략자들이 하르키우 지역에 있는 보브찬스크에서도 같은 속임수를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제16군단 소속 제57 독립차량 화보병 여단의 병사들이 깃발 개양을 저지했습니다. 러시아가 보낸 병사들은 정예병이 아니었지만 목적은 같았습니다. 몰래 침입해 러시아 국기를 개양하고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보브찬스크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속임수는 쿠피안스크에서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2월에도 러시아는 쿠피안스크시를 점령했다고 공공연히 거짓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직접 그 도시에 방문해 사진으로 러시아의 거짓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인해 도시에 있던 정령분들은 빠르게 밀려났습니다. 러시아는 여러 차례 성과를 거뒀다고 거짓 주장을 해왔지만 우크라이나가 그 주장들이 사실이 아님을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스템노고르스크에서 유일하게 달랐던 점은 우크라이나가 침입자들을 아예 거짓 주장을 펼치기도 전에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효율성이죠. 알고 보니 우크라이나가 스템노고르스크에서 한 일은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엉망이 아님을 러시아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 외에도 선전 승리가 필요합니다. 푸틴에게는 지렛대도 필요합니다. 6월 23일 푸틴은 러시아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탄불에서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합의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가서 명한 것입니다. 이 발언들의 공격적인 성격을 제외하고 보면 러시아 지도자가 아무도 먼저 묻지 않았는데도 평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푸틴이 공경에 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다시 협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스템노고르스크에 개양된 그 깃발은 평화회담이 실제로 열릴 경우 푸틴에게 일정한 지렛대를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지렛대와 모든 카드를 무력화했고 2026년 눈부신 작전으로 러시아를 수세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스템노고르스크에서 일어난 일들은 단순히 러시아 정예 병력을 제거하고 푸틴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마을을 빼앗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푸틴은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의 작전이 러시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권력을 유지하고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짜 선전을 손에 넣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모두 빼앗아갔고 러시아가 스테파노르스크를 장악하는데 전혀 근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푸틴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의 선전이 실패하자 푸틴에게 모든 것이 걸린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공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 우크라이나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증거는 크림반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점령자들이 러시아로 돌아가려고 케르치 다리를 통해 도망칩니다. 왜일까요? 저희 영상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크림반도에서의 러시아 상황과 그것이 푸틴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신 동향에 대한 저희의 분석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더 미리테리 쇼를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